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6일 금요일 코로나19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영하 5, 6도까지 내려가고 전형적인 이제 삼한사원에 지금 삼한에 이제 마지막이고 주말에 아마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고 비도 온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좀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역시 9만 5천 명,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발생 환자가 중국 신규 확진자 수보다 많다고 하고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 6,088명, 중국 다음으로 많지만 지금 이탈리아와 이란이 3천여 명 환자의 사망자가 뭐 100여 명 전후다 보니까 조만간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를 추월해서 또 많은 환자와 사망자, 사망자도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 많죠.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142명의 사망자가 11명이니까 이 사망률이 꽤 높죠. 이제 초기 단계에서 중증 환자로 집계되다 보니까 지금 사망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80개국이니까요. 이게 뭐 팬데믹인데 아직도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무총장이 상당히 애교관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공중보건 의료 전문가가 아닌 아주 애교관스러운 사무총장이어서 참 어디까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어제 그러니까 3월 5일 어제 새벽이죠. 그러니까 벌써 뭐 오늘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어제 목요일 0시 기준은 5,766명인데 어제 오후 4시 5시에 나온 자료하면 6,088명입니다. 그리고 격리해제 88명, 사망자가 속출해서 지금 42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입원 환자가 2, 3주 지나면 그 중에서 사망자들이 또 나오고 격리 해제 환자도 늘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자가 고령자에서 지금 계속 느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하여튼 최대한 중증 환자를 줄여서 사망자 수를 줄여야 될 텐데 그리고 이미 2015년 메르스 때 사망자 수 38명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환자 수 186명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고 지금 사망자 수를 넘었음으로 해서 이 지금 코로나19가 5년 전 메르스보다 훨씬 전파력도 빠르고 사망률은 낮지만 사망자 수 측면에서도 상당히 임팩트가 클 것이다. 우리가 일면만 보고 사망률만 보고 간과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지금 검사 건수가 이제 14만 건 중에서 지금 검사 중이 2만 건 정도입니다. 뭐 6,600건 정도 줄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제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질지 물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대구 지역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타 지역이 좀 문제죠. 지금 이미 뭐 서울, 경기는 이제 100명을 넘어섰고 부산도 100명에 가까워져서 오늘 정도 100명을 상회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제 또 무서운 기세로 느는 지역이 충남, 특히 천안의 스포츠 댄스 관련 집단 발생이 관심 사항이고 또 경북의 특히 경산시 그 대구의 이제 일종의 이제 외곽도시인데 경산시에서 환자들이 늘면서 지금 감염병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가 됐죠. 기존에 이제 대구와 청도에 더해서 경산시가 특별 재난 지역이 됐고 또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경남이 또 증가 추세입니다.
경남이 뭐 창원에 이제 병원이나 교회 관련해서 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어제 거창과 창녕에 동전 노래방이라고 하는 이 노래방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마이크를 서로 교대로 잡고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중에 환자가 있으면 비말이 많이 나올 것이고 마이크 카바를 씌운다고 해도 거기에 오히려 바이러스들이 오염돼서 그 교차 감염 위험이 높고 또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 뭐 에어로졸도 나올 수 있고 실내 환경 내에 오염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뭐 제가 또 그저께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강남이나 특히 홍대 앞에 클럽은 토요일에도 그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게 젊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마스크도 착용 안 하고 그 유흥을 즐긴다고 하니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뭐 20대 젊은 사람들이 뭐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뭐 독감만도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방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젊고 건강한 사람 중에도 사망자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이 뭐 100%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뭐 안전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나 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환자의 30%가 20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20대가 집에 가서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그 고위험군한테 퍼뜨리면서 확진자가 나오고 이 중에 사망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사실 집안에 바이러스 코로나19를 퍼뜨려서 가족을 생명을 위독하게 하는 상당히 위험한 짓이다. 그래서 정부 당국이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심각 단계인데 왜 이런 규제를 안 하는지 좀 의아하기조차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겨울에 이제 유행 양상을 보면 서울, 경기나 부산 대도시에서 시작돼서 중소도시로 퍼지고 또 그것이 농촌 이 산간 오지까지 이제 퍼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그런 패턴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어제 이제 또 놀라운 집단 발생이 그 경상북도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 그 노인들 뭐 만성병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요양원은 뭐 7, 80대에 뭐 치매나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이 입소해 있는데 거기서 집단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봉화군 자체도 경상북도에 상당히 그 산간 오지인데 물론 요즘 교통이 고속도로가 나서 뭐 빨리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푸른 요양원의 위치를 제가 찾아봤더니 봉화에서도 한참 오지인 춘향이라는 데입니다. 우리가 춘향하면 저 춘향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아주 노송 그 소나무가 이제 우창하고 그 춘향목으로 이제 대궐 경복궁이나 이런데 그 석가래도 하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산간 오지면서 이제 경치가 아름다운 데인데 그 푸른 요양원 자체가 산속에 둘러싸인 아주 오지에 있는 아주 진짜 한적한 장소에 있단 말이죠. 그 코로나19가 어떻게 거기까지 전파됐는지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요양원에 있는 노인분들이 뭐 외출해서 감염됐을 리는 없고 이 뭐 방문객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마 중에 감염자가 있어서 그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청도 그 정신병원에 많은 그 환자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걸리고 그 중에 사망자가 속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춘향에 있는 청도가 아니라 이제 봉화 춘향에 있는 푸른 요양원에 지금 있는 노인분들이 아마 중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 큰 병원으로 후송해서 좀 제대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이게 청도에서도 그 후송이 늦어지면서 사망자가 좀 생긴 측면도 있어서 지금 푸른 요양원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뭐
지금 에피커브인데 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던 것이 역시 상승세지만 약간 그 주춤하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뭐 500명, 600명에서 이제 400명대로 이제 추세선은 조금 줄긴 했지만 뭐 아마도 그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집중해서 유증상자 검사하다 보니까 양성률도 높았고 거기서 다수 환자가 나왔던 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지금 뭐 신천지 유증상자 검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대구 시민 중에 유증상자 고용군 위주로 이제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양성률은 낮아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산시라든지 대구 이외에 전국적으로 지금 집단 발생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신규 환자로 합쳐지면 또 증가 추세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직은 우리가 뭐 확산이 꺾이고 있다 이런 좀 섣부른 판단은 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우리가 역시 지금 뭐 3월 1, 2주 동안 아주 엄격하게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되는데 조금 뭐 이 확산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 이건 상당히 방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이겠습니다. 자, 남녀 성비는 여성이 조금씩 더 늡니다. 63%입니다. 여성은 여성이 63%고 남성이 37%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공중보건당국이 좀 자세한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떤 역학적 특성, 신천지와 신천지 이해 또 지역별로 성비의 이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집중적으로 줄여야 되는 이 코로나 환자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전략도 짜고 방역 조치들을 행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이런 자료 분석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한 방역 대책이 수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고 지금 역시 20대가 1,700명 여전히 많죠. 증가 추세를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왜 20대 우리가 뭐 신천지가 신도에 20대 대학생이 많다라는 신문 보도는 나왔지만 정부 당국이 좀 신천지가 56%고 나머지가 44%라면 나눠서 좀 한번 분석을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현황, 서울, 경기 100명 선을 넘었고, 또 결국은 이 집단 발생이 이제 70%, 어제 발표로는 69점 몇 프로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70%는 집단 발생, 군집 클러스터, 그러니까 2명 이상의 확진자가 서로 역학적 연결고리를 갖고 이제 발생한 사건이죠. 우리가 신천지 대구교회든 스포츠 댄스든 교회든 성지순례든 요양원이든 이게 다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산발적인 사례 또는 조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발적인 사례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뭐 해외여행이나 기존의 확진 환자의 연결고리가 없이 독도처럼 혼자 그냥 이렇게 환자가 확진된 겁니다. 사실 이런 환자들이 더 두렵죠.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을 리는 없고 어딘가 확진 환자와 접촉을 했을 텐데 어떤 집회나 모임인지 어떤 데서 이 확진자가 접촉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상당히 그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3분의 1의 이 산발적 사례 또는 조사 중이니까 조사 중에 또 상당수가 집단 발생으로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수원의 모 교회도 신천지하고 연결고리가 이제 확인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집단 발생으로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집단 발생이 70% 이상인데 이것이 80%가 될지 뭐 그 이상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다시 기억을 하게 됩니다. 20%에 해당되는 감염원이 80%의 2, 3차 환자에 기여를 한다. 우리가 메르스 때도 5명의 슈퍼 전파 사건이 전체 80% 이상의 환자 수를 원인이 됐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집단 발생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신천지 대구교회도 31번 한 명의 환자 확진자로부터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알게 돼서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명의 산발적 케이스든 조사 중이든 지금 집단 발생으로 지금 관리 중이든 좀 더 철저히 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종교, 운동시설, 요양원 이외에도 어제 새로 이제 봉화에 푸른 요양원이 36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확인된 사례고 거기에 입소된 환자나 입원 중인 요양원 입원 중인 환자나 의료진을 다 검사해 보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중증 환자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전국에 많은 요양원, 요양병원이 있는데 지금 뭐 환자 발생하기 전에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됩니다. 물론 증상 있는 분들은 입소를 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푸른 요양원이 49명 확진자로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푸른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우리가 집중 방역도 하고 환자 치료도 해야 되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요양원, 요양병원을 지금 문을 걸어 잠그는 수준으로 빨리 원장님들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증상이 거의 없어요, 초기에. 폐렴이 되고 심하게 이제 증상이 되고 호흡곤란이 있고 그럴 때 이제 발견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취약하다. 지금 전국에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 원장님들은 일단은 문을 걸어 잠그고 완벽하게 건강이 확인된 분만 드나시도록 그분이 뭐 가족이 됐든 방문객이 됐든 간병인이 됐든 의료진도 지금 사실 의료진 중에 이제 감염자가 또 퍼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원, 방문객, 가족 다 철저히 확인하셔야 된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일단 환자가 생기면 이 요양원에 있는 환자분들은 거의 뭐 방어력이 거의 없다고 보니까 생각하셔야 되니까 철저히 하시고 경산의 이제 서린 요양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요양원이 상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소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이 좀 느는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창하고 창녕의 동전 노래방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노래방이 상당히 취약한 여태까지 노래방과 관련된 집단 발생은 없었는데 새로 이 노래방이 상당히 위험한 취약 지역이다. 그리고 거창과 창녕이라는 것은 이제 농촌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서 중간 다시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는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이 일부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지금 두려운 것은 이 환자 발생 지역이 폭넓게 전국 농촌 지역까지 스며들고 있다. 이런 측면을 간과할 수 없고 또 지금 부산에서 학원에서 학원 원장과 학생과 학부모 상담 감염자가 나왔고 역시 대구 신천지와 연결은 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저녁에 학원에 가서 평상시와 같이 하면 이 학교 휴교 또는 개학 연기가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 부분도 좀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다 대체해서 학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전파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상당히 영악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거 알게 모르게 전염이 된다는 거죠. 지금 사망에 관련된 거는 이제 치명률은 0.6%고 뭐 누누이 60, 70, 80대로 갈수록 2배, 7배, 9배 이렇게 사망률이 높는데 사망률은 이 고령자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만성병 환자나 이런 분들이 투병 중에 돌아가시는 분, 지금 중증 환자도 꽤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집중 치료해서 사망을 줄이는 그런 전략에 좀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전체 확산 환자 수도 줄여야 되지만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해서 사망자 수를 줄이는 투 트랙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역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했는데 환자 수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이 사망률은 80대가 5.6%니까 중국에서 15%였거든요. 80대가. 예. 앞으로도 좀 추이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브리핑을 마쳤고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질문 받기 전에 오늘 아침에 속보로 분당 재생병원에 환자 간호사 8명이 확진이 돼서 응급실과 외래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뭐 항암 치료를 받던 환자분이 1일 날 응급실 통해서 입원했는데 입원 중에 폐렴이 확인돼서 코로나19 확진이 되고 응급실에 노출됐던 의료진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 외래와 응급실을 일시 폐쇄를 하고 아마 소독하고 노출 의료진에 대한 검사, 격리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코로나19는 거의 스텔스 바이러스다. 특히나 암 환자나 면역저하 환자는 감염돼도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분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마도 항암 치료를 받기 때문에 면역저하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됐는데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다 보니까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이 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입원 중에 폐렴이 확인돼서 확진이 돼서 후양적으로 이제 이런 의료진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거의 뭐 대학병원이라 한들 속수무책이죠. 폐렴이 의심이 초기부터 됐으면 뭐 선별검사소라든지 발열진료소에서 보고 폐렴 선제 격리를 들어갔을 텐데 이런 암 환자나 고령자에서는 그런 낌새를 안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바이러스를 익명 스텔스 바이러스다. 스텔스 전투기들은 레이더망을 피하기 때문에 이 방공망이 알아채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습 와서 폭탄 떨어뜨리고 하면은 당하는 거죠. 사실 뭐 어떤 병원이고 이런 상황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좀 봐서 참 이 모든 대학병원들이 지금 뭐 엄중하게 지금 대비는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유념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어저께 교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확인됐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변이되거나 하면 전파력이나 치명률 이런 것도 좀 달라지나요? 예,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염기서열 분석을 하고 일종의 계통 분류를 했더니 두 가지로 나뉘더라. 중국 학자들이 이제 발표했는데 L 타입과 S 타입으로 나뉘는데 공교롭게도 L 타입이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주로
발견되더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출현했을 때는 한 가지였겠지만 11월, 12월, 1월 중국 우한에서 또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계속 변이가 축적이 되겠죠. 우리가 뭐 서바이벌 오브 피티스트라고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그 변이된 바이러스 중에 인체 감염을 잘 일으키고 최적화된 바이러스들만 살아남겠죠. 감염을 못 시키고 전파력이 떨어진 거는 결국 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분화가 된 상황인데 지금 뭐 연구자들은 우한시에서 유행한 L타입이 우한시의 높은 사망률, 여타 지역보다 높잖아요. 중증 환자들의 하나의 일으키는 좀 더 병독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을 제시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이러스와 숙주의 관계긴 하지만 우한시는 워낙 의료시설이라든지 뭐 진료, 입원 치료가 안 돼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료 환경, 공중보건 체계가 열악한 지역, 그리고 먼저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이제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컨파운딩 팩터죠. 그렇기 때문에 L4, L타입이 더 치명적이다. 뭐 과학자들 실험실 연구하는 생명과학자들은 그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또 어떤 임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리기가 십상인데 이것은 뭐 치사율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와 숙주와 또 의료 시스템 얼마나 그 보건을 잘 완비되어 있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느냐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한은 다른 데보다 먼저 환자가 폭발적으로 생겼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L타입이 S타입보다 병독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 우리가 해석에 신중해야 된다. 뭐 우리가 과학자들이 어떤 발견을 뭔가 해석을 좀 해서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긴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좀 결론을 좀 내리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근데 바이러스 변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전파력이나 치명률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변이된 그 유전자가 특별히 치명률에 관여하는 변이거나 전파력을 빠르게 하는 변이거나 그런 경우란 그렇다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려면은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실제 임상 관찰에서 추가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특정 뭐 어떤 돌연변이 사이트가 특별히 병독성이 높다 또는 특별히 전염력이 높다. 사실 그런 근거를 확실히 하지 않고 발표하면 오히려 두려움만 주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종이나 아주 특별한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근거를 좀 더 갖고 결론 내려야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방역이나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일반 국민한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는 거는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이제 바이러스마다 이제 변이가 잦은 바이러스들이 있죠. 우리가 인플루엔자라든지 HIV 바이러스라든지 우리가 HIV는 이제 약을 쓰면 그 살기 위해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익히 많이 알려져 있고 어떤 돌연변이가 뭐 어떤 지도부진과 같은 어떤 약에 특정 내성이 있다. 이런 것 입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돌연변이가 자주 있지만 사실 인플루엔자만큼 돌연변이 빈도가 높은 건 아니고 아직 코로나19가 출현한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하게 그 변이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 좀 확정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죠. 좀 더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30대 환자가 이제 완치 판정 후에 다시 증상이 일어나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완치 기준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30대가 우리랑 격리 해제 기준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3일 정도 열이 없고 증상이 없는 후에 24시간 간격으로 2번 음성이면 격리 해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틀, 48시간 동안 열이 없고 뭐 엑스레이나 이런 데 폐렴 소견이 없고 24시간 간격으로 2번 PCR 음성이면 해제다. 상당히 유사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중국에서 사망한 분이 30대인데 음성으로 이제 해제가 돼서 5일 만에 상태가 악화돼서 들어와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뭐 얼마 전에 이 70대 여성이 격리 해제 하고 퇴원했는데 5일 정도의 이제 증상이 있어 했더니 다시 양성이 나와서 다시 입원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시지는 않고 아직 이제 잘 치료받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 중국 사례는 젊은 사람인데 그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한 그 케이스라 더 쇼킹하죠. 뭐 이런 경우는 아마도 이 퇴원 시에 PCR로 검사한 그 검사가 아마도 바이러스가 뭐 낮은 수준으로 있었는데 이 검사 한계 양성 한계값보다 낮아서 이제 음성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실제는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검사 키트가 잘못 음성으로 판정할 수도 있고 실제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검체 채취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면봉으로 코나 이 목 뒤로 깊숙이 넣거나 아니면 가래로 하부 호흡기 가래를 뱉어서 충분히 검체 채취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코를 살짝 문지르는 수준이면 이 검체 채취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겠다. 지금 5일 만에 퇴원 후에 사망했다면 분명히 퇴원 당시에도 바이러스가 꽤 나왔을 거거든요. 뭐 상태가 뭐 겉으로 멀쩡해도 바이러스는 꽤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위음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 검체 채취의 문제든 검사 키트의 문제든 또 중국에서는 뭐 이미 외신에 의하면 중국의 학자가 우리 검사 키트의 그 정각도가 30 내지 50%밖에 안 된다. 실제 환자인데 상당수를 놓치고 있다. 라고 증언한 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의 환자 수를 우리가 유념해서 실제보다 많을 거라고 이제 또 생각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발생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6,000명 이상의 확진 환자이기 때문에 또 20대, 30대도 꽤 되고 이제 제가 매번 말씀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예외적인 상황들이 출현할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완치 기준도 저희가 조금 완화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발열이 없어도 검사 안 하고도 임상 증상 괜찮으면 퇴원해도 된다. 예, 지금 뭐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을 나누면서 검사 기준은 기존의 격리 해제 기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임상 기준이라는 게 3주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없으면 검사 없이도 뭐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지금 저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걱정 안 하고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은 편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바이러스는 우리의 기대를 전혀 듣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 기준 없이 3주간 증상 없으면 해제한다. 물론 뭐 그 방역 당국의 고육지책이라는 건 압니다. 지금 병실 부족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대부분 경증으로 치유가 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만약 지금 뭐 우리나라 사례도 그렇고 중국 사례도 그렇고 중국 강동성에서는 격리 해제하고
14%가 다시 양성이 나오는 상황도 있고 재활성 내지 재발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중국은 격리 해제하고 2주간 자가 격리하고 끝날 때쯤에 다시 확진 검사를 하는 그런 지침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그게 반영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시가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또 검사 없이 이제 3주 증상 없이 해제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니다가 또 바이러스가 재발이 돼서 전염원이 되고 또 확진 환자로 나오는 이런 상황도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어저께는 이제 홍콩에서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처음으로 확인을 됐는데요. 그렇다면 뭐 동물에서 사람한테도 이렇게 전파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일 전에 이제 홍콩의 여성분이 포메라니안 애완견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확진이 되고 포메라니안 개에서 검사를 했더니 약하게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이 실제 이 반려견이 감염이 됐던 거거나 아니면 이 뭐 반려견을 껴안고 뭐 기침을 하니까 그 반려견의 그 표면에 환경오염된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심이 나왔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WHO하고 조사를 해보고 여러 번 검사를 했더니 반려견에서 여러 번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반려견은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바이러스 농도도 낮고. 그래서 지금은 어제 나온 거는 이건 최초로 코로나19가 사람으로부터 반려견으로 전파된 첫 사례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반려견으로부터 인체 감염 우려도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결론은 외신에 의하면 WHO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해서 격리가 되든 자가 격리가 되든 이 반려견도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확진자 접촉자 격리하듯이 반려견도 격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반려견이 감염될 수 있고 또 반려견이 전염원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례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많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아래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에 관해서는 이제 그쪽에서 관장을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진되는 인체 감염자는 질병관리본부가 담당을 하지만 반려동물 감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 홍콩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 지침을 좀 국민께 알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감시 체계를 신고도 받고 감시 체계를 좀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물한테는 증상이 없었던 게 이게 원래 동물에서 온 바이러스라고 때문에 그럴까요? 뭐 알 수 없죠. 이게 이제 궁합이라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박쥐에서 중간 매개 숙주는 천상갑인지 뭐 뱀인지 모르지만 거쳐서 사람으로 왔다고 지금 보는 것이 유력한 썰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뭐 수십 가지 중에 뭐 개나 뭐 이 가축에도 그 이미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19와는 다른 거죠. 뭐 복막염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장염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이 궁합이
지금 코로나19와 이 반려견과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궁합이 잘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감염은 되지만 특별히 중증 증상을 안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타협을 본 경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케이스니까 알 수 없어요. 많은 반려견 감염 사례가 있으면 아마 중증도 있을 수 있고 경증도 있을 수 있는데 뭐 한 사례 가지고 지금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인체에서 반려견으로 종간 전파가 가능하다. 인수공통 감염병이다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 사례를 좀 더 수집해야 이것이 반려견에서 진짜 치명적인 건지 그냥 뭐 간단하게 지금 무증상 감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증상이 없었으니까. 그걸로 지나갈지는 더 많은 사례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르스나 사스 항체에서 코로나19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찾았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제 국내 한 연구소가 이제 유수 연구소가 이 기존에 이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크라운이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비교적 큰 크기의 구형의 바이러스고 이 표면에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우리 축구화의 뒤축에 스파이크처럼 돌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죠. 이 S 프로테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생물정보학 그러니까 이 생물정보학이라는 거는 이제 유전자 염기 서열이나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중화하는 사스나 메르스 중화항체 뭐 사스나 메르스는 많은 연구로 이미 중화항체가 보고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생물 정보학 기반으로 중화가 되는지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합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일부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이 호흡기 점막 세포를 침투할 때 하나의 침투하는 경로에 중요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화하는 항체를 발견한다면 그게 이제 중요한 치료제나 또 백신 개발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마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논문을 이 바이오 아카이브 논문에 이제 학술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이제 지금 공개를 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치료제도 없고 여러 가지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뭐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 개발이 지금 됐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이제 시발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실제 치료제나 백신으로 갈지는 그건 상당히 시간이 걸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아들 감염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감염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하는 이제 엄마들이 있어요. 영유아나 이런 어린이들은 어떻게 격리해서 치료하는지 이런 것 좀 지금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뭐 영유아들 이제 아무래도 가족 어른들이 걸려서 애들이 이제 걸리는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현재까지로는 영유아가 중증은 아니다.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뭐 중국에서도 뭐 뚜렷하게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일이죠. 뭐 경증으로 가고 뭐 심각하지 않다. 또 참고로 임신부가 확진돼 가지고 제왕절개를 한 9명의 사례도 이제 논문에 최근에 나왔는데 다 임신부에서 큰 위험 없이 또 신생아도 건강히 태어난 제왕절개로 그런 사례들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임신부가 고위험군이다라고 지금 발표는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임신부가 따로이
고위험군으로 지금 그 연구 결과 특별히 고위험군은 아니다. 상당히 좀 예외적이긴 한데 우리가 인플루엔자나 보통 그 호키 바이러스 급성 감염 때 임신부 고위험군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임신부 백신 접종이나 타미플루 치료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사례로는 임신부가 특별히 고위험군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도 건강하다. 그리고 지금 그게 아닌 신생아들도 경증이고 심각하지 않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뭐 항상 예외적인 경우 생기죠. 환자 수가 많이 생기고 만약 신생아가 뭐 선천성으로 면역이 떨어진 아이다. 그런 경우는 중증으로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린아이 신생아에서 이제 중증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국내에서도 뭐 소아 감염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치료 가이드라인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는 칼레트라 에이즈 치료제와 클로로퀸이 있는데 칼레트라는 이제 시럽 같은 거 어린아이들은 타블렛 못 먹으니까 지금 국내에도 칼레트라 시럽을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레트라 시럽 또는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런 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질문 여기까지고요, 교수님.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예,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드릴 말씀은 없고 또 이번 한 주가 상당히 환자도 폭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상당히 그 터프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코로나19의 방역에 아주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뭐 방역 당국이나 또 국민이나 의료계나 다 힘든 고난의 주간이고 이제 다음 주도 지금 감소가 돼서 좀 줄길 기대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고난의 어려움은 우리가 좀 줄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고 뭐 개인위생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모임, 또 손 씻기, 마스크 지금 마스크가 또 하나의 이슈가 돼서 코로나19가 그 주 관심 사항이 아니라 마스크 확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긴 한데 그만큼 이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긴 하겠죠. 어제 정부가 뭐 1인 1매, 1인 1주일에 1인이 2매, 그 일종의 공적 마스크, 배급제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출생 연도에 따라서 오부제로 이제 그 판매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그 부분도 고육지책이라고 하겠는데 어쨌든 마스크도 뭐 그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올바른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거를 좀 지켜주시고 또 지금 힘들 시기에 모두가 이제 그 어려움을 공유하고 또 고령군 어려운 분한테 양보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노노 얘기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큰 환자 수 증가와 사망자 수 증가 수 없이 좀 스무스하게 어떤 에베레스트를 넘는 그런 어려운 그 등산이 아니라 뭐 남산이라든지 뒷동산을 넘는 정도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려면 지금부터 그야말로 그 엄격하게 수칙을 지켜야 된다. 힘들죠. 뭐 병원도 지금 외래 진료도 해야 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을 또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진료를 해야 되는 상당히 긴장된 그 현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내하면서 슬기롭게 이제 좀 잘 겪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협력해서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치려고 하는 이제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이제 그 질문만 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전문가가 체온을 이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체온을 41도까지 높이거나 항생제, 클로로퀸을 예방약처럼 미리 복용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체온을 41도로 높이면 죽습니다. 우리 열에 고열의 혼수 상태가 오고 뇌 이상 세포들이 죽어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거나 그 고온 체온을 41도로 여러분들이 그 목욕탕이나 이 사우나 가도 되게 뭐 38도 높아야 40도지 아마 40도에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41도라고 하면 우리 뇌가 아마 부어서 혼수 상태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거는 상당히 근거 없는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클로로퀸? 항생제나 클로로킨을 예방약처럼 미리 복용하라. 그 부분도 이제 근거가 없고 지금 항생제는 뭐 그 세균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일단 약효가 없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지금 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시험관에서 조금 억제 효과가 있어서 코로나19 환자, 중증 환자에 한해서 이제 의료진이 판단해서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효과가 입증이 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증이 안 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한다면 그 부작용만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이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절대 현혹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의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낭설, 근거 없는 음식, 식품, 또 이런 약물, 또 근거 없는 거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위험에 노출돼서 더 감염돼서 더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고 유쾌한 또 분투하는 주말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